기원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 사람 토머스 블레이미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12월 8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호주 사람인 토머스 블레이미에 관한 것입니다. 녹음의 전반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음의 후반부에서는 그 사건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전반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호주 정부의 웹사이트에 가면 Defense News, 뭐라고 할까요? 국방부 소식? 그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월 초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New Army Aviation Command Established. 육군의 새로운 비행관 사령부 만들어지다. 뭐 이런 거죠. New Army Aviation Command니까 뭐 원래 뭐가 있었는데 새로운 뭔가를 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이 육군의 비행단 사령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있는 장소가 블레이미 스퀘어, 캔버라에 있는 블레이미 스퀘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버라에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죠. 블레이미 스퀘어. 여기에서 이 단어가 한번 나왔어요. 이 사람 이름이 한번 나왔어요. 블레이미. 거기는 캔버라고, 이 관심사를 시드니로 가져와서, 여기 시드니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동네 중에 하나가 노스라이드라고 있죠. 지금은 체스우드에서 그 메트로 한 정거장 타고 가면 있는 그 동네, 그 역 이름이 노스라이드인데, 그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스라이드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보면 블레이미 스트리트라는 길이 하나 있으며, 거기 길에 붙어있는 놀이터 같은 조그만 공원을 블레이미 파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 호주 사회에 블레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록다운이 풀렸지만 과거 뉴사우스웨일즈가 록다운을 하고 있을 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뭐 어떻게 하기로 하고, 뭐 80%를 맞으면 어떻게 하기로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에 따라서 뭐 어느 지역은 언제부터 뭘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던 때가 있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9월달, 2021년 9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앞으로 영업을 하게 해주면 뭐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문 기사에 나온 사람이 토머스 블레이미 태번 매니저, 토머스 블레이미 술집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 토머스 블레이미 술집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와가와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캔버라에서도 하나 보았고, 노스라이드에서 한번 보았고, 와가와가에서도 보았고, 이 블레이미 아니면 토머스 블레이미, 이런 이름이 호주 사회에 여기저기 쓰이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호주 역사에 한 명밖에 없었던 5성 장군이었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충 어떤 사람이다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와가와가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여기 시드니에서 서남쪽으로 한 300-400km 정도 가면 있는 동네죠. 와가와가. 아까 그래서 그 술집 이름 토머스 블레이미 술집, 그것도 와가와가에 있었죠.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고, 이 사람이 1884년생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 우리 아는 사람 없나 보니까 청산리 전투의 지휘관, 그것으로 알려진 김좌진 장군이 1889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우리 6.25 때를 돌아보면 그때 막 30대 초반에 별 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1차 대전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1920년에 이 사람이 계급이 뭔가 보니까, 1920년에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6.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육군 참모 차장, 그거를 별 둘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충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차 대전 중에 군인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많은 군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 남겨두고 대부분 다 민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1920년대 어떤 시점에서 그래, 나는 이제 민간으로 간다, 하지만 예비군에다가 내 이름을 걸어줘, 그렇게 하고 민간으로 갔어요. 예비군에서 이 사람을 뭐에다가 등록시켰나 보니까 3사단 밑에 10여단이라고 있답니다. 10보병여단, 거기에 여단장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이 사람은 민간에 가서 취직을 하는데,
그 취직을 뭘로 하느냐? 빅토리아 주의 경찰청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들 다루던 사람이 민간으로 와서 경찰 이렇게 지휘하고 뭐 그런 역할, 당시에 그래 그게 뭐 맞는 역할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청장을 해요. Chief Commissioner. 이 사람 당시에 경찰청장으로서의 연봉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1,500파운드, 그게 연봉이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12만 4천 불, 그것이 그 사람의 연봉이랍니다. 당시에 하여튼 낮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는 무엇이냐? 반공산주의 운동을 했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면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하던데 이 사람도 당시에 그런 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경찰청장으로 일하지만 밤에는 반공산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의 장이 됩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밤에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런 뜻이죠. 본업으로서가 아닌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 단체 이름은 League of National Security, LNS라는 것인데 이 단체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호주 내에서도 좌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This was a response to the rise of communism in Australia. 당시에 호주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Street fights with leftist groups. 좌익 세력과 길거리에서 싸운다 이런 얘기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 조직의 장이 이 사람 토마스 블레이미였던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 2차 대전이 시작된 후 다시 군대로 돌아가서 군인의 삶을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951년에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당시에 호주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거죠. 이 할아버지의 평생의 공로를 인정하여 꼭 이 할아버지를 오성 장군으로 만들어드리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오성 장군 지휘봉을 이 사람에게 갖다줘서 그 침대 옆에서 기념식을 하고 이랬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전반부를 마치도록 하죠.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호주 사람들의 군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니까 알파벳 2개 그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군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파벳 2개 중에 첫 번째 알파벳이 어느 주에서 입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토리아에서 입대한 사람은 VX 그 다음에 숫자가 뭐 3자리인 사람, 4자리인 사람, 5자리인 사람 뭐 자기가 언제 입대했느냐에 따라 그게 있는 것이죠. 혹시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입대를 하면 NX 뭐 1, 2, 3, 4 이런데 이 사람 군번을 보니까 VX1이에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군번 1번이 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호주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중에 군대 생활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오성 장군이 되는 어떤 사람의 삶을 간단히 알아봤어요.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가 라디오에서 연설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 봤더니 히로히토 서렌더 브로드카스트 히로히토의 항복 방송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쓰여진 말이 Formal Classic Japanese 공식적인 일본 고전 이런 말을 써서 했다는 거죠. Pronunciation that were unfamiliar to ordinary people 보통 일본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발음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상상해보자면 요즘 우리가 판결문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거 분명히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또 그 연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 The speech made no direct reference to a surrender of Japan. 그 연설을 아무리 들어도 일본이 항복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있는 말은 그들의 합동선언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합동선언이란 바로 포츠담 선언을 말하는 것이죠. 포츠담 선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하여 This created confusion in the minds of many listeners. 그리하여 이걸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돈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sure whether Japan had surrendered. 저 말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은 위키피디아에 있는 히로히토 서렌더 브로드카스트라는 글입니다. 여기까지는 45년 8월 15일이고 그 다음은 45년 9월 2일 그로부터 약 3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군함을 도쿄 항구에다가 띄워놓고 그 위에 일본 대표들이 올라가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죠. 당시에 서명을 한 장면을 보니까 미국 배 위에 일본 사람들이 3열 횡대로 서고 거기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이 항복문서에다가 서명을 해요. 그래서 그 항복문서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항복문서에다가 한자로 서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자로 서명한 사람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라는데 마모루 시게미츠, 그 사람 한자로 된 걸 보니까 세 글자군요. 무거울 중, 그 다음에 빛광이고 맨 마지막 글자는 좀 어려운데 규자라는 거예요. 아욱규 혹은 해바라기 규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중광규,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그런 그 발음에 한자로 서명을 한 사람, 그게 이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한 일본 사람 2명 중 한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은 5글자로 서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일본 군대를 대표해서 서명을 했다는데 이름이 요시지로 우메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서명을 한 걸 한국 발음을 읽으면 매진미치랑 뭐 이런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서명한 밑에는 메가더의 서명이 있죠. 이 일본의 항복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인 줄 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서명하고 메가더가 서명하면 끝이 아닌가 이렇게 알던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서명을 했어요. 그 항복문서에 보면 한자로 서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한자를 읽으면 서영창 이런 이름인데 이 사람 중국 사람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만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기다 같이 그래 우리 이거에 합의한다 라고 서명을 한 거죠. 그러면 서명할 나라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도 서명해야 되고 소련도 서명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배 위에 올라가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녹음의 전반부를 고려했을 때 호주를 대표해서 누가 서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토마스 블레이미의 서명이 여기 있겠죠. 토마스 블레이미의 서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모루 시게미츠가 서명한 게 9시 4분, 토마스 블레이미가 서명한 게 9시 17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또 한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되겠죠. 뉴질랜드 대표가 서명을 해야 되겠죠. 9시 22분에 서명한 뉴질랜드 대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공군 장군이고 별 둘이고 레너드 이싯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 녹음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짚어보자면, 이 사람이 크라이스처치 보이즈 하이스쿨 거기를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쯤엔 웰링턴에 있었고 그리고 사망할 때는 로우핫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일본의 항복이라는 그 문서로 돌아가자면 그 문서에 서명을 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인 거죠. 뉴질랜드가 9시 22분에 서명을 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참고로 그 앞에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소련, 영국, 중국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토마스 블레이미는 아직도 사성 장군이었었고 쌩쌩하던 때였었죠. 그런데 이로부터 한 5년 지나면 멜번에 있는 병원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일본의 항복 문서라는 거 다 공개된 문서이고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의 제일 처음 제일 크게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좀 띄엄띄엄 읽어보자면 Accept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s at Potsdam. 이게 내용인 것이죠. 즉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인다 라는 게 이 문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호주도 가서 서명하고 뉴질랜드도 서명하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소련, 캐나다 막 서명한 것이죠.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느냐는 별도로 하고, 근래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어떤 사람이 미국의 군대가 40년대 한국에서 점령군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으면서 포츠담 선언에 따르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호주 혹은 뉴질랜드에 살면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포츠담 선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현실은 이러이러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결국 해낸 게 일본이 포츠담 선언 받아들인다라는 거에 서명하도록 한 일, 그것임을 고려할 때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 호주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호주 사람인 어느 오성 장군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 말에 항복한 일에 대해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